6강 시작하겠습니다. 조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미디어 시대, 온라인 시대에 플랫폼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플랫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중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국가가 시장 논리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라. 14억 3천만 인구가 보여주듯이 내부 수요로도 충분히 플랫폼 운영이 가능한 나라. 자본주의 플랫폼이 진입할 수 없는 나라.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아니 경험을 극히 한정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의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플랫폼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한류, K컬처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K컬처를 원합니다. 한류 문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려놓은 중국의 한 한령 때문에 K 컨텐츠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져가더라도 중국 당국의 규제에 의해서 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 얽힌 실타래가 풀린다면 가장 먼저 교류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디어 및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산업입니다. 잠깐 사회학자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브리노 라투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전통적인 사회학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행위자로 설정하고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고 바라봤다고 생각이 된다면, 정의가 된다면, 뉴미디어 시대의 행위자는 인간과 기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행위자로 온라인 시대에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신의 매치와 같이 영화를 추천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맞춤형 광고도 마찬가지로 브리노 라투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바로 하이브리드 행위자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중국 플랫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인구가 많다는 건 잠재적 소비자 그리고 그 생산자의 인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인구수가 14억 3천만을 가진 중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산업적이든 문화적이든.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제도적 규제와 국가적 색깔 때문에 폐쇄성이 가장 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개방된다면 전 세계 플랫폼의 가축장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중국 플랫폼이 지금처럼 점점점 성장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인터넷 침투율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뉴미디어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중국 인터넷 데이터 센터 CNNIC에 의하면 2020년 3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수가 9억 400만 명,
인터넷 사용률이 60%를 달리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10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 인구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 왜 중국 자체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냐면 나라의 통제 아래 자국의 플랫폼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구도 전세계 1위, 그리고 중국 자체 내 인터넷 침투율도 인구 대비 60%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인구 다음으로 전세계 인구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죠. 13억 8천만 명입니다. 13억 8천만 명.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 인터넷 침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터넷 침투율은 인도 같은 경우는 탄자니아와 같은 동일하게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국의 플랫폼이, 자국의 인구로만 자국의 플랫폼을 운영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온라인 침투율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나서서 외국 플랫폼 기업들을 중국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중국은 온라인 비디오 시장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TV 방영과 동시에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바로 실시간으로 동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OTT 퍼스트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나면 하단에 외부에 상영이 된다고 하죠. 그건 동시 상영이 아니라 상영이 되고 난 이후에, 본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재방을 외부에서 한다는 거죠. 재방을 TVN에서 했던 건 티빙에서 한다는 거죠. 영국의 BBC는 이제서야 OTT 퍼스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현재 중국의 OTT 플랫폼 시장을 이끌어가는 4개의 플랫폼 기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다그룹, 소후, 아이치, 텐센트, 이렇게 4개입니다. 자, 먼저 완다그룹. 완다는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기업을 키웠지만 미국의 극장 체인까지 인수를 해서 미국 극장 체인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완다그룹은 미디어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요. 아직은 OTT 플랫폼보다는 일반적인 영화의 투자와 상영에 주력하는 기업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후는 중국의 미국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중국 대중이 미국 드라마에 빠지게 한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아이치나 유쿠, 텐센트에 밀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소후편에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결합한 듯한 전략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텐센트 비디오는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춘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아우르는 미디어 플랫폼, 그게 바로 텐센트입니다. 완다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 영역이 중국 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방성,
그리고 컨텐츠의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개방이 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플랫폼은 지금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 중국의 플랫폼은 인수합병과 확장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2003년에 타오바오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 시작으로 알리바바는 시작이 됩니다. 마윈, 중국 황예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작, 중국 제품, 그걸 전세계 구매자에게 연결하는 매치메이커 성격의 알리바바를 마윈이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자,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컨텐츠와 빅데이터인데, 그리고 컨텐츠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 수익 구조는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를 외부로 많이 표출을 하고요. 알리바바도 기업들은 알리바바로부터 웹페이지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알리바바가 맨 처음 출연할 당시 가장 경쟁 상대는 이베이였습니다. 이베이와 달리 알리바바는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알리페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물건을 확인한 후에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알리바바는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중국인들이 알리바바에 쇼핑할 때 우리 타워하러 갈래? 타워하러 갈래?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쇼핑하러 갈래? 인터넷 쇼핑을 하러 갈래?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OTT 업계나 플랫폼 업계들이 계속된 인수합병으로 중국의 플랫폼 산업은 성장하고 규모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합병의 장점은 가용할 수 있는 컨텐츠의 범위와 양을 넓힐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의 규모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플랫폼의 인수합병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초반에 규모를 키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많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텐츠의 양을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와 달리 넷플릭스를 선두에 두고 다수의 OTT 플랫폼이 경쟁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답답합니다. 대대적인 합병이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의 OTT 플랫폼들의 규모와 막대한 자본력들, 하지만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플랫폼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미디어, 영상, 영화, 공연, 많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많은 플랫폼들이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한령과 환경 문제의 갈등 때문에 K 컨텐츠를 중국으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2021년 4월 3일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국의 OTT 플랫폼들이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열안이 되어 있으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OTT 플랫폼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로 중국의 많은 OTT 플랫폼의 영업이익이 아직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텐센트와 PPTV 이 드라마 구입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처럼 엄청난 돈을 주고 컨텐츠를 구매를 합니다. 하나 1700억을 주고 독점 상영권을 구입한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OTT 플랫폼이 미국 다음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의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제작사든 공급해주는 공급자들에게 많은 독점권을 확보를 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 이걸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플랫폼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브랜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OTT 플랫폼은 한국에서 웹드라마라고 하는 네트워크 드라마, 그리고 웹영화라고 하는 네트워크 영화, 그리고 웹예능, 네트워크 예능 등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소니가 미국의 콜롬비아 픽처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는 미국 블록버스터 감성이고 소니는 일본 감성입니다. 소니의 경영 방침을 콜롬비아는 이해하지 못했고 콜롬비아의 투자 전략에 소니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어정쩡한 동거 상태로 합병을 했고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해서 갈등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타겟팅이 일본이 될 수도 없고 미국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공감대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의 인수합병과 세력 확장, 중국은 따릅니다. 중국의 자본이 미국 진출에 있어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소니와 콜롬비아 픽처스도 있었던 것처럼 뭐 중국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르겠냐라고 하지만 어떠한 할리우드에 있는 기업도 중국의 영화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14억 3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영화 시장의 힘, 전 세계적으로 타겟팅으로 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는 미국의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다 손치더라도 10조 원의 영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타겟팅으로 한다면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중국 영화 시장 그리고 미국의 할리우드 기업들은 중국의 시장을 간과하지 못합니다. 완다그룹은 할리우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중국 미디어 그룹입니다. 2016년 완다그룹은 레전더리 픽처스를 당시 약 4조 2165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현재는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바꿉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배트맨, 트릴로지, 그리고 2015년 시리즈로 귀환을 알렸던 주라기 월드, 중국에서만 크게 흥행했던 워크래프트 등이 바로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 작품들입니다. 완다그룹이 할리우드에 있는 많은 영화들을 그리고 영화사를 사들이고 있을 때, 인수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가 콜ум비아 픽처스와 손을 잡았을 때 그러한 타겟팅, 대상에 대한 잘못된 접근, 문화적 차이, 억지로 두 국가의 흥행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도 한일 합작영화, 그래 한중 합작영화, 한국 프랑스 합작영화, 합작영화라는 것은 두 개의 나라가, 두 개 이상의 나라가 돈을 출처하고 그걸 상영하는 곳이 한국과 일본이면 한국과 일본의 동시개봉이든 순차개봉이든 진행을 합니다. 두 개의 나라의 감성과 문화와 풍습 등 그런 부분들의 시청자들, 관객들의 만족 수치를 높여주려면 정확한 타겟팅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두 국가의 모두를 겨냥해서 억지로 그 흥행 요소를 넣고 결합하면 좋은 결과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소니가 콜ум비아 픽처스랑 손을 잡았을 때, 이번에 완다그룹이 레전더리 픽처스를 인수했을 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결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완다그룹은 배급사만을 제외하고 할리우드의 제작사와 극장 모두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1위 극장 체인이 완다그룹 체인입니다. 중국 정부의 자국의 자금이 해외로 자꾸 나가는 것에 대한 제재가 시작됩니다. 2017년도에 자금 대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고요.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완다의 전략은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문제를 삼습니다. 자, 기존에 인수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케이, 알겠다. 하지만 신규로 차입을 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협상 중인 건은 자금 조달을 틀어 막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중국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완다그룹은 어쩔 수 없이 이전까지 핵심 사업으로 여겼던 호텔과 테마파크 사업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완다그룹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지키고 사업의 본류였던 호텔과 테마파크 부분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밀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완다그룹은 곧 후회했습니다. 후회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극장이 초토화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기업이 바로 완다그룹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소호TV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의 인기와 함께 소호TV는 미국 드라마를 중국에 서비스하는 OTT 플랫폼 업체로 그 지명도를 높입니다. 소호TV는 원래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출범한 기업이고요. 검색, 포털, 비디오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기업이었고요. 점유율을 보면 16.2%로 3위였는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입니다. 이 소호TV를 통해서 중국 외에도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드라마를 스트리밍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때 미국 드라마 하면 소호TV다 라는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치와 텐센트에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도 이 아이치와 텐센트 기업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호TV의 미래를 좀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아이치입니다. 아이치는 웹드라마, 웹영화, 웹예능을 하는 바이두가 아이치를 운영을 하고요. 알리바바가 유쿠를 운영하고 텐센트가 텐센트 비디오를 운영합니다. 중국 동영상 분야에서 바이두의 아이치는 중국 동영상 분야에서 바이두의 아이치가 다음 표를 보시면 서비스 되어지는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유쿠 비디오, 콰이쇼, 소우 비디오, 에코 비디오, 망고 TV, 비리비리, 메이파이, PPTV. 아이치는 월 사용자가 2억 6천만 명입니다. 2억 6천만 명. 바이두가 소유하고 있고 드라마가 많습니다. 여기서 웹드라마 많은 거죠. 독점에서 오는 회원 확보력이 강력합니다. 텐센트 비디오는 텐센트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유쿠 비디오는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콰이쇼우는 숏클립 중심의 동영상 서비스, 라이브 기능까지 지원하고요. 텐센트와 바이두를 통해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소호TV는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소후가 운영하고요. 미국 드라마가 강점입니다. 자, 비리비리 동영상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고 애니메이션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서비스 되는 채널명과 그리고 월 사용자 그리고 그 서비스명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비교 항목들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H의 성공적인 전략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드라마인데, 넷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IH, 바이두의 IH는 역시 자체 독점 콘텐츠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런 OTT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에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이 자료는 그 중국 OTT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IH 유크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발제를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미디어 컨텐츠가 허락하는 모든 것을 표현해내는 그 영역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텐센트인데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시장을 넓혀가면서 살고 있다면, 텐센트 역시 위챗과 QQ라고 하는 메신저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QQ라는 것은 1999년에 나온 메신저 서비스로 PC 메신저 시대의 최강자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쓰는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면서 위챗은 생활수단, QQ는 문화생활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뉴미디어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QQ를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모바일 시대의 최고의 메신저는 바로 위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텐센트 서비스는 QQ라는 도면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모든 도메인이 QQ를 중심으로 파생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바일 앱만으로 30억 명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는 회사는 바로 텐센트 밖에 없습니다. 그림사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위챗, QQ, 비디오, 브라우저, 매니저, 텐센트 QQ, 텐센트 QQ, 위챗.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텐센트 비디오는 자신의 이용자 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젊은이들을 텐센트 플랫폼을 통한 영화, 음악 등 다른 영역으로 또 범위를 더욱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종합 플랫폼으로서 텐센트는 그 미래가 아주 많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의 플랫폼, 그 중에서도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OTT 플랫폼, 다양한 논문과 통계치를 보면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보다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만큼 빨리 그 기존 콘텐츠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텐센트 비디오의 가장 큰 장점과 같이 이용자층이 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뉴미디어 플랫폼 사업의 성패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특히 90년대에 태어난 주호우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플랫폼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온몸으로
온몸이 컨텐츠로 똘똘 뭉쳐진 여러분께 감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컨텐츠를 뉴미디어 플랫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14억 3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주도하에 자본주의 플랫폼을 규제하고 자국의 플랫폼을 통제하는 중국의 미디어 플랫폼, OTT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접하게 될 전세계 1위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가 가장 뛰어난 중국 플랫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플랫폼의 문제점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를 헤쳐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상훈 교수였습니다.